비트코인은 어떻게 보자면 모든 코인과 토큰계의 할아버지인 거니까요. 그렇죠. 그 조상님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블록체인하고 다양한 토큰들, 코인들에게는 임팩트가 AI하고 연관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정반대 방향은 AI의 블록체인이 들러붙는 거예요. 챗GPT는 개인화될 거고요. 각 개인마다 AI를 가지게 될 거예요. 일곱 가지 종목 중에서 많은 분들에게 가장 뜨거운 건 사실 뭐 당연히 엔비디아죠. 연일 신고가 뭐 요즘 좀 조정 겪고 있지만 엔비디아 어쨌든 주가 뭐 $900 근처까지 왔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야, $400가 저 진짜 불과 한두 달 전에 아는 형님이랑 밥 먹다가 엔비디아 $400 근처면 살만할 것 같아 했는데 야, 두 배 제가 넘었어요. 15년 전에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전체를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하고 뭐 이런 걸 만드는 국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긴 이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분야의 이제 선배님들이자 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모였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지만 이제 그 모임에 막내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 중에 정년퇴임하신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15년 전에요. 이사장, 도대체 나중에 인공지능이나 이런 시장 커지면 어떤 회사가 뜰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엔비디아라는 회사인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다 그래서 그 회사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랬었거든요. 15년 전에. 그때 제가 샀으면 대략 한 뭐 10,000배 올라갔겠죠. 엔비디아가 15년 전이요. 지금 네.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복잡한 게요. 15년 전 이후로 뭐 액면 분할도 하고 뭐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아서요. 네. 근데 그 당시 그분은 야, 그런 거 소용없어. 태평양사, 요즘 화장품이 중국에서 엄청 잘 나가거든. 근데 그분은 태평양 주식 많이 샀다 그랬는데 아마 되게 어려움 겪으신 걸로 알아요. 엔비디아 지금 월봉 차트 좀 띄워주세요. 월봉으로 13년에 $3였네. 근데 그게 액분하고 뭐 해서 다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중요한 거는 그게 가지고 계신가요? 그때 저는 사셨어요? 안 갖고 있는데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여성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사모님이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식은 진짜 몰라요. 전 저희 회사 주식도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잘 모르겠어요. 아, 저희 너무 궁금해요. 아마 젠슨 황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발표를 했는데 떨어졌을 거라고 상상을 이나 했겠어요. 오히려 자기 주식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다른 회사들을 자기가 소개를 해준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놀랍게도 오히려 젠슨 황 주가가 떨어졌죠. 제가 그 그림도 그저께 했던 것도 가져왔거든요. 이게 지금 B100예요. B100이에요. 네, 그러니까 H100이란 이 바로 직전 장비보다도 젠슨 황 주장으로는 2.5배 빠르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20배에서 30배 정도 덜 두 개가 먹는다. 같은 건가요? 아니요, 다른 건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될 수도 있도록 만든 거라고 해요. 아직 밝혀진 게 많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보이는 요게 그 칩이거든요. 기존 거에 비해서 엄청 커진 거죠. 그런데 실제로 B100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메시지는 2.5배 또는 많게는 10배 빠르다. 분야별로는 주장은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에너지 소모하고 발열을 줄인 거예요. 저희 회사가 이 H100이라고 하는 요 엔비디아가 만든 제일 비싼 칩을 한 100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장이 한 4천만 원 해요.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죠. 예. 그런데 저희가 그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하고 메타는 한 해에 15만 장을 샀어요. 그리고 요번에 새로 나오는 이 B100이라고 하는 제품은 지금 추정 가격이 7천만 원에서 그 내외예요. 요만한 거 하나가. 생산 비용 얼마일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나가면은 한 5만 원? 5만 원. 10만 원 안 돼요, 생산 비용은. 그런데 판매 가격은 7천만 원으로 어떻게 그렇게 예측돼요. 비쌀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기술이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칩 회사로 알고 있어요. 칩은 뭐죠? 삼성전자 같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같이 못하냐고 사람들은 질문하죠. 근데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처럼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고요. 두 번째는 그 반도체 생산은 전부 다 TSMC 맡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플랫폼하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를 소프트웨어 기업이자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지 반도체 칩 만드는 삼성전자하고 같은 경쟁 상대로 보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칩을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칩이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존재하고 플랫폼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왜 그럼 엔비디아를 못 넘냐. 구글도 TPU라고 하는 GPU 대신에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테슬라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도조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회사들도 다 들러붙어서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설계만 열심히 하면 TSMC가 다 만들어주니까요. 그런데 요번에 삼성전자 휴대폰에 들어간 것조차도 스냅드래곤 퀄컴 거고요. 생산도 삼성전자가 직접 못해서 TSMC에서 생산한 걸 가져다가 넣었어요. 근데 거기에 큰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도 만들 수 있는데 발열 문제하고 배터리를 잡아먹는 문제를 못 푼 거예요. 현재 저희가 회사가 100장 가지고 있다는 그 H백이요. 컴퓨터가 8장 꽂으면 요만한 거 하나 서버거든요. 근데 다른 서버 20개가 잡아먹는 전기를 먹어요. 얘 하나가. 열을 내는 거는 요 하나가 에어컨 한 대를 잡아먹어요. 근데 그거를 발열하고 전기를 감소시킨 거를 30분의 1로 줄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은요, 저전력 그리고 저발열을 하면서도 성능을 더 높게 내는 건데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칩이 한국에서는 기껏해야 8개, 16개를 묶어갖고 쓸 수 있는 기술이 다예요. 한국 자체 기술은. 근데 현재 이 엔비디아가 제공하고 있는 기술은 뭐냐면 이런 거를 10만 개를 동시에 묶어서 하나의 GPU 컴퓨터처럼 돌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10만 개가. 그 기술이 대한민국은 아예 없고 전 세계 엔비디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 어떻게 보냐. 저는 이런 게 엔비디아 주가에 현재 다 반영됐기 때문에 높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전에 누가 저한테 물었거든요. 지금처럼 얘기 드렸어요. 주가는 저도 모르겠는데 엔비디아 충분히 기술력은 있는데 주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3년 사이에 도대체 몇 배 올라온 건지 모르겠어요. 주가 예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팩트는 칩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의 본질은 칩이 아니라 그걸 설계할 수 있는 기술과 그것들이 작동될 수 있는 생태계와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 그걸 우리가 쿠다라고 불러요. 쿠다에 기반한 인프라스트럭처와 병렬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체계들, 그리고 그 전체를 적용하고 구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체계를 모두 다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회사는 전 세계에 엔비디아 말고는 없어요. 향후 이런 독점하는 거는 몇 년 정도 지속될까요? 일단 현재 상태로 보면은 학습 분야의 독점은 3년 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쫓아오는 게. 구글이 아마 굉장히 독한 마음을 먹고 현재까지는 구글은 TPU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자기네만 쓰고 있거든요. 이 TPU를 대량 생산하거나 또는 CPU에 관련된 걸 아키텍처를 뭐 풀거나 뭘 해갖고 공격적으로 나선다라고 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학습 분야에서는 이 GPU 특히 엔비디아 걸 넘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대량 병렬 분산하고 아까 쿠다라는 체계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번 학습한 거를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올려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우리는 추론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칩 시장은 엔비디아 말고도 많은 회사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은 점점 규모도 커지겠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칩 시장하고 추론칩 시장을 나눠서 봐야지 되는데 학습 시장은 여전히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만한 회사는 글쎄요. 구글이 독한 마음 먹고 미친 척을 하면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MS와 메타가 아까 GPU를 얼만큼 사고 있다고요? 1년에 15만 개를 사요. 그것도 제가 장표를 바로 가져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거네요. 작년 한 해 이거 추정이에요. 추정인데 15만 장을 샀는데 하나가 뭐 3천만 원으로 싸게 산다고 칠게요. 그 15만 개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잘 계산이 안 되는데 이 장표에서 보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엔비디아가 쉬핑을 한, 그러니까 반도체를 출하해서 사간 기업 1등부터 10등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 중에서 놀랍게도 중국 회사가 4개인가 5개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들이 사실은 작년에 미국에서 중국 수출을 금지했는데 어떻게든 빼간 거예요. 제3국을 통해서도 그렇고 긁어가고. 여기 12등이든 10등이든 대한민국에 아예 근처에도 못 가요. 뭐 네이버, NHN, 뭐 삼성, 아예 근처도 못 갑니다. 1000개, 2000개 간신히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갖고 도대체 얘네들은 뭔 짓을 하고 있을까를 상상해 봐야 되는 거죠. 일단 GPT-5 올해 나올 거예요. 제미나이 1.5인데 2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서비스들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포함을 해서 모든 서비스로 확대가 될 거예요. 메타는 근데 왜 저렇게 많이 살까요? 네, 메타는 지금 AI 서비스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근데 AI에 가장 많은 연구를 쏟아붓고 있어요. 메타는 두 축입니다. 하나는 오픈소스를 내놔서 생태계 전체를 교란하고 자기가 그 중심에 전략을 해요. 뭐하고 똑같은 전략이냐? 구글의 엔드로이드 전략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구글 전략, 옛날에 했던 전략을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철저하게 옛날의 애플 전략을 쫓아가고 있어요. 공짜로 안 풀어요. 다 돈 내야 해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지금 애플 어디 있어요? 네, 애플이 없어요. 큰일 난 거죠, 이제. 자동차 포기하고 저쪽으로 돌리기도 했는데 애플은 근데 애플과 구글은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아마존은, 세 회사는 자체 칩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구글의 TPU를 포함한다면 15만 장이 넘어가는 거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는 없으니까 저만큼을 사는 거고요. 아마존도 자체 칩이 있어요. 애플 지금 경쟁력의 핵심은 자체 칩이거든요. 그걸 지금은 휴대폰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컴퓨터 맥북이라고 하는 노트북에 들어가고 거기 서버급으로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데 그 성능이 지금 엔비디아의 GPU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면을 봐야 되는 거는 실제 글로벌 테크 기업들 자이언트들이 요 숫자만 딱 보기 힘든 거는 자체 반도체를 모두 다 설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그 아키텍처를 수용해서 제대로 만드는 회사는 TSMC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냐 안 좋냐를 제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삼성도 그 도전 과제에 있는 거고 제가 또 삼성에서 일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저는 우리나라 저력이 극복하고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HBM3, 4, 5 이렇게 가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해내고 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면에 흘러가는 거는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마존은 이 AI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뭘로 돈 버는 거예요? 참 재미난 게 있어요. 그 아마존하고 우리나라 그 이마트 쿠팡하고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아마존의 현대 시총뿐만 아니라 이익의 영향력 40% 이상이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사실 우리는 뭐 온라인 뭐 마켓으로 알고 있긴 그쵸. 하지만 나머지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은 아마존 쇼핑몰은 40%가 되나 안 되나 그래요. 그래서 아마존 전체 비즈니스 모델에서 실제로 쇼핑몰은 대략 40%밖에 안 되고요. 리테일 마켓에는 AWS라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40%를 넘기고 있어요. 그것뿐만 영업이익이 제일 좋아요. 50%를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아마존과 쿠팡을 비교하거나 또는 이마트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쿠팡하고 비슷한 거라면은 적어도 쿠팡은 자기 제품을 안 만들어요, 별도로. 자기는 철저히 유통 중심에 있으면서 유통의 혁신을 일으키는 거죠. 아마존이 똑같은 전략을 가져가고 있어요. 대신에 아마존은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를 가지고 그거를 갖고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왜냐? 블랙 프라이데이 때가 되면 평소에 투입이 되는 컴퓨팅 인프라보다도 10배, 20배 이상의 장비를 필요로 하거든요. 평소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거를 AWS라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일반인이 돈 낸 만큼 쓸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인데 그걸 또 가상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 세계 1등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쿠팡은 그 기술이 없어서 아마존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또 다른 것이 핵심이 뭐냐면 쿠팡이나 아마존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제품을 만들면 세계 최고의 고객에게 가장 빠르게 가장 저렴하게 배달해 드립니다예요. 그런데 이마트는 어떻죠? 자기네가 제품을 만들어요. 노브랜드도 만들어서 분사시키기도 하고 이마트에서 자기 브랜드로 해서 또 물건들을 사가지고서는 한꺼번에 공급하기도 하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데 전반적으로 뭔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생태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죠. 옛날 방식의 지배 구조는 가져가지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와 오픈 AI 전략은 우리가 만든 것 같았어. 그러려면 우리 클라우드인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를 써야 돼. 딴 건 안 돼. 라고 이제 완전히 독점력을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아마존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전략이 우리에 들어오면 공짜 인공지능도 많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여러분의 인공지능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컴퓨터하고 기술은 저희가 제공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우리는 인공지능을 잘 만드니까 우리 인공지능 쓰세요라면 아마존은 우리는 인공지능을 여러분이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판매하세요 라는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완전히 다른 전략이죠. 어떤 게 살아남고 어떤 게 유지될 수 있을까? 어떻게 경쟁하게 될까? 이제 지켜봐야죠. 뭔가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글쎄요. 그건 이제 지켜봐야겠죠. 근데 AI가 이렇게 계속 발전하게 되면 우리 이제 사실 일반 사람들이 AI를 이렇게 발전 속도를 느끼게 된 게 챗GPT로 인해서 내가 쓰니까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결국 AI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것들 우리가 또 현실에서 느끼려면 이게 온라인에 있는 게 또 오프라인으로 넘어오는 로봇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100%죠. 그 로봇이 뭐냐? 지금 있는 자동차도 로봇이죠. 특히 테슬라 자동차는 자기가 절반 이상을 운전하니까요. 우리나라 현기차는 아직 자체 엔진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빌라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면서 목표를 달성하면 다 로봇이죠. 이런 것들을 저희 연구 분야에서는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봇 세상은 필수적이 되죠. 단지 이제 어떤 로봇이 존재할 거냐는 거죠. 자동차도 로봇이니까요. 집에 있는 가사 로봇이 있을 거냐? 이미 있죠. 집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청소 로봇 있잖아요. 동그랗게 생겨서. 이거 로봇이고요. 여기 AI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생각보다요. 그럼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고 길거리 돌아다닐 거냐. 우리 영화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장치들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운전하는 거. 모든 것들이 인간 중심으로 인터페이스가 설계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이 인간 세상에서 인간 대신에 일을 하려면 인간처럼 생긴 인터페이스를 액세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인간처럼 생기게 될 가능성이 점점 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하고 똑같이 생길 필요는 없는 거죠. 머리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팔하고 다리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몸이 다르게 생길 수도 있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휴머노이드 형태, 그러니까 인간처럼 닮은 로봇이 만들어지는 건 필연적이고, 그게 지금 있는 생성 AI가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는 100% 맞죠. 그리고 저전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칩하고 학습 능력이 가지고 있는 온 디바이스가 로봇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올해부터. 그러면서 그거는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그럼 우리 집에서 그 로봇이 구매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거냐. 자, 이건 참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5년 내에는 참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10년 내에 가능하냐 못 나면 모르겠습니다. 자율주행의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현재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온 거죠? 레벨 4까지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레벨 4의 경제성은 확보 못했다고 봅니다. 경제성이라는 핵심은요, 대량 생산도 가능해야 되지만 가격이 구매 시장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 가격대에. 예를 들자면은 1억 정도의 자율주행하는 레벨 4. 레벨 4라는 거는 제가 운전을 거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손잡이는 있긴 있지만 제가 집에서 떠나서 어딜 가든지 간에 지가 혼자 운전을 다 하면 레벨 4예요. 이면 1억이라면 사시겠어요? 아니요. 안 사시겠어요? 제가 그냥 운전하시겠어요? 내가 어차피 내 차에 타 있는데 8천만 원은? 8천은 좀 비싼데요. 6천은요? 한 5천 밑으로면 생각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장이 아직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현재 레벨 4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10억이 들어요. 차 한 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서 갖다 붙이고 카메라 갖다 붙이고 엄청난 AI 엔진 뒤에 붙여야 되고 차에는 사람 한 명 간신히 타고 몽땅 다 기계에 들여야 돼요. 기술은 되는데 상용성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10억 정도 드는 게 현재 레벨 4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10억 주고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겠지만 팔 의지도 아직은 없겠죠. 그 다 기술 덩어리니까. 결국은 그 10억 정도 들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말씀하신 4,999만 원으로 낮아지는 순간이 얼마나 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글쎄 빠르면은 5년 늦으면은 7, 8년? 뭐 제 느낌은 이래요. 그 우리 아이폰하고 아이패드도 똑같습니다.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첫 번째 모델이 나온 게 2023년도예요. 근데 실제로 제품이 아이폰이 나온 게 2009년이잖아요. 실제 아이폰 3 나온 게. 상용화를 할 수 있을 만한 경제성하고 안정성을 확보를 하는데 그만큼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에서 테슬라만 가능한 기술이나 역량은 어떻게 보시고, 테슬라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회사들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못 넘어오는 건가요? 아니죠. 저는 결국은 그 격차는 줄어든다고 보는데 문제는 줄어드는 과정에서 워낙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꼴통이기 때문에 어떤 꼴통적 의사결정을 하냐가 결국 향후 5년에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전 3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3가지 모두 다 일론 머스크의 꼴통 같은 혁신성에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기가 팩토리예요. 자동차 업체는 어느 누구도 프레스로 한 번에 찍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든 공장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해내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그걸 쫓아갈 수 있는 기업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 노력을 안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 경제성을 이겨낼 거냐 하는 건 두 번째 문제. 기가팩토리 핵심은 이렇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요 현대자동차가 라인을 미국에 어디 만든다. 그럼 그 라인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는 2가지, 3가지밖에 안 돼요. 다른 제품이 나오면 생산 라인을 또 바꿔서 다시 공사를 하거나 해야 돼요. 기가팩토리는 제품 모델이 계속 나오면 계속 거기서 그냥 찍어낼 수 있어요. 라인이라는 개념이 미래 개념인 거죠. 라인이라는 게 명확하게 선 흘러가듯이 라인으로 돼 있지 않아요. 또 펑펑 찍어내도록 하는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간격을 좁히는 사이 동안에 그럼 테슬라는 가만히 있을까? 이게 일단 첫 번째죠. 근데 두 번째는 AI, 독립적인 AI 기술이에요.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비슷한 걸 만들고 있는 회사 중에서 스스로 AI 팀과 AI 컴퓨터를 설계할 수 있고 학습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수백만 개의 길거리에 돌아다니도록 하고 있는 걸 하는 회사 전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아예요. 테슬라밖에. 네, 테슬라밖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3번째인데 그러면서 테슬라 자동차는 안 가본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요? 고객들이 친히 운전을 해줘서. 고객들이 친히 데이터를 모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거를
이겨낼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중국 회사 한두 개. 그러니까 그 중국 회사 한두 개 있는 자율주행 및 이 전기차가 어떻게 판을 흐릴지를 좀 지켜보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향후 5년 동안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정책적으로 중국을 이제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는 거죠. 그러니까 막는 건데, 그러면 한국은 수입을 안 할 거냐, 유럽은 수입을 안 할 거냐, 아프리카는 안 할까, 또는 예를 들면 호주는 안 할까라고 본다면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AI 반도체 전 세계적인 투자 심리 좀 언제까지 지금 지속되고 이 AI 랠리 언제쯤 끝날까요? 뭐 영원한 거는, 그러니까 AI는 앞으로 계속 성장하겠지만 영원한 건 없지 않을까? 만약에 그 시금석을 저한테 묻는다면요. 오픈 AI나 와 같은 회사가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면 랠리가 끝날 무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영업이 급격하게 늘어날 때 끝난다고요? 네. 줄어들 때가 아니라? 네. 무슨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급격히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제 혁신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끝났고 비즈니스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본다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일단 랠리라는 거고요. 랠리라는 거는 엄청나게 기울기가 높은 걸 의미를 해요. 예를 들면은 기울기가 얼만큼이죠, 1년에? 대략 뭐 몇십 프로가 아니라 몇백 프로 이상이 되는 이게 이제 랠리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 AI 반도체라 그러면 그렇지 않겠지만 AI 전체로 본다면요. 근데 적어도 예를 들면 성장률이 특정 산업이 30% 이상이 된다. 그 캐거가요. 그러니까 연간 성장률이. 그러니까 엄청난 랠리가 있는 거죠. 그 성장기 때는 핵심 기업들이나 투자 기업들이 이익을 대부분 보지 못해요. 과거로 한번 돌이켜 가볼게요. 닷컴 버블이었을 때 닷컴 회사가 줄줄이 만들어진 게 네이버 만들어진 게 98년인가 그렇지 않나요? 구글 만들어진 회사가 97년이에요. 아마존 만들어진 회사가 94년입니다. 이 회사들이 영업이익을 극단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한 데가 언제냐? 2005년 넘어서예요. 간신히 흑자 전환하고 나서. 그러면은 닷컴 버블 언제 꺼졌냐? 2003, 4년도에 완전히 바닥쳤죠. 결국은 그거는 뭐 제가 3년 걸린다, 5년 걸린다, 뭐 그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AI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투자를 멈춘다는 얘기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 사업이 훨씬 더 커진다는 의미가 되고 그게 선반영되어 있는 랠리는 어느 정도 수그러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10년 전 네이버 주가하고 10년 전 아마존 주가나 10년 전 구글 주가를 해보면 여전히 엄청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표현을 랠리라고 표현하면은 예를 들자면 누구 살아남고 누가 생존하고 누가 더 거대한 기업이 될 거냐 하는 걸 평가하는 건 향후 5년 내에 끝날지 모르죠. 기울기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자, 그럼 혹시 미국 빅테크 주식 중에서 좀 앞으로도 괜찮게 보시는 데는 어디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주식을 투자를 안 하니까. 혹시 그럼 한국에서 AI 괜찮은 회사는? 솔트룩스죠. 솔트룩스 그룹은 아마 굉장히 큰 성공을 할게요. 작년에 저희 다이캐스라는 큰 회사 M&L에서 저희 규모하고 비슷하게 이 회사도 엄청난 회사입니다.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내후년 상장을 할 거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저희 그룹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면서 최고의 엔지니어 조직이면서 매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님이시잖아요. 솔트락스가 이제 코스타 상장사잖아요. 그럼 이제 어쨌든 상장사니까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분석하고 아니면 전업 투자자분들이 그다음에 뭐 차트리스트들이 막 이걸 언제 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리고 아니면 그 반대로 또 내부의 임직원들, 직원분들이 사고 팔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게 다 사실은 뭐 전문가들이 틀릴 때도 있고 내부에 있는 임직원도 틀릴 때 있고 한데 실제로 회사의 대표님이면 그 회사를 제일 잘 아는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임직원들의 판단 아니면 외부의 그 전문가, 투자자, 애널리스트들의 판단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뭐 좀 여러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그거 맞출 수 있느냐. 일단은 저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창업자이던 전문 경영자든 못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흐름은 목표가 있고 그 흐름대로 가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작은 변동성이거든요. 작다고 표현을 하지만 하루에 10%, 20% 올라가는 건 엄청 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속 가능하냐, 매일같이 20%씩 올라가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타라는 표현 이전에 실제로 2년, 3년, 5년에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것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난 비전을 갖고 하는 거는 대표이사와 창업자들의 역할이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많은 것 같아요. 예측을 하고. 반면에 한 달 내, 일주일 내, 며칠 내 주식은 진짜 모른다고 봐요. 심지어는 제가 보기에 이거 우리 회사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왜 주가 안 올라가지?
그 참 이해 안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날은 나도 모르는데 오르고.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저희 회사가 전 세계 1등을 했어요. 그 초거대 인공지능에서. 네. 그 제가 1등을 한 것 때문에 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내심 생각하셨고 대표님이. 아니요. 생각을 했다라면 제가 그래도 속으로 친구들한테 얘기 좀 참 좋을 텐데 법적으로 안 돼. 안타깝다라고 생각이라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날 상한가를 쳤거든요. 상한가 쳤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기업 혁신과 중장기적인 성장 그리고 또 실적이라는 것과 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점은 사뭇 다를 수 있죠. 지금 삼성전자 오늘 주가 오른 것도 저는 억눌러 왔었던 것에 대해서 해소가 됐다고 저는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거에 희망을 가져서 그 희망의 미래 희망에 대한 투자자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되냐에 대한 영향이 더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그만큼 회사의 네, 대표도 어려워요. 그 회사가 주가가 어떻게 오르는지는 알기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젠슨 왕이 그저께 그 엄청난 발표를 하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주가가 떨어졌다니까요. 젠슨 항은 과연 주가가 오를 거라 생각했는지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또 AI 전문가시잖아요. AI 하면 비트코인도 또 떨어질 수 없는 디지털 금이라 불리니까요. 대표님은 AI 시대 비트코인 어떻게 보시는지랑 비트코인이 실제 이제 투자 외에 활용 가치 이런 것도 있는지, 이 코인들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자산 가치 외에도 뭐 활용 가치가 있다고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메타버스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어떻게 보시고 궁금합니다. 보통 아시는 것처럼 뭐 네. 크게 크립토커런시라고 얘기하는 네. 가상화폐는 세 가지를 목표로 한다고 주장을 했었죠. 첫 번째는 교환 가치.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게 화폐처럼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치. 네, 그건 교환 가치가 좀 다르죠. 예를 들면 금리를 조정하거나 뭐나 화폐를 더 찍어내거나 뭐 이런 것처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산의 보전 가치라고 주장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현재 자산의 보전 가치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자산성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거를 주식 같은 형태처럼 가상 자산성으로서. 그래서 저는 가상 화폐라는 크립토 커런시라는 용어보다는 예를 들자면 크립토 에셋이나 버추어 에셋처럼 자산이라는 용어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자면 모든 코인과 토큰계의 할아버지인 거니까요. 그렇죠. 조상이니까. 그 조상님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블록체인하고 다양한 토큰들 그리고 코인들에게는 임팩트가 AI하고 연관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게 굉장히 영향을 주면서도 관심 갖는 분야가 스마트 컨트랙 분야예요. 이리디움 계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단지 거래를 위한 게 아니라 컨트랙을 하기 위한 조건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현재는 자동화한다는데 그게 룰 베이스에 자동화하거든요. 그리고 AI 기반에서 자동화하는 것 같은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정반대 방향은 AI의 블록체인이 들러붙는 거예요. 챗GPT는 개인화될 거고요. 각 개인마다 AI를 가지게 될 거예요. 각 개인이 자동차를 구매하고 집을 갖는 것처럼 내 AI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산출물들 그리고 그 AI 자체도 거래가 되게 될 거예요. 여기에 NFT 같은 게 붙게 되고 여기에 코인과 같은 형태의 다양한 자산 체계가 들러붙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적어도 제가 볼 수 있는 향후 5년 안에 아마 큰 변화일 거라고 봐집니다. 오늘 이제 솔트루스의 이경희 대표님 모시고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절대 의아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 임작가 TV에서 상장사 대표님이 출연하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이 상장사 대표님이 출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솔트루스 주식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료 광고가 아니라는 거. 근데 AI 관련해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너무 뜨거운데 그걸 너무나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제 잘 얘기해 주신 분이 대표님에서 초대를 했는 거고요. 절대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도 한마디 드리면 말씀해 주세요. 뭐 배터리 아저씨라고 잘 아시잖아요. 네. 3땡땡 무슨 TV에 나가서 이렇게 네네. 초청을 받아서 저희는 오히려 이 방송 비까지 받고 했는데 그분이 뭘 오해가지고선 제가 무슨 광고비를 냈느니 뭐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돈 받은 거 다 하고 친해졌어요. 우리 배터리 아저씨하고 술도 먹고. 그래서 절대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오해 없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솔트루스에서 주시는 광고가 있다면 열심히 그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전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 확실하게 짚고요. 마지막으로 그 AI에 관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또 김작가 TV 처음 나오셨으니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변화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경제든 투자든 교육이든 일하는 방식이든지 간에요.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는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죠. 뭐 제가 이제 54인데요. 10년 지나면 64이 되니까. 근데 제가 장표 하나를 좀 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리나라 20년, 30년 후의 인구 분포도입니다. 계속 이제 2080년까지 하는데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 거의 망한 수준이고요. 20년만 지나도요. 대한민국 노동 인구가 지금보다 40%가 줄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몇 살이 되세요, 김 작가님? 저는 20년 뒤에 62살이 됩니다. 저나 김 작가님이 잘 안 죽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60세부터 100세까지 인구는 지금부터 40% 이상이 늘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 우리는 3,000원만 내면은 병원 가서 치료 다 받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맹장수술 10만 원, 20만 원 맹장수술 하는데 미국에선 2천만 원, 3천만 원이 넘어요. 그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금 베이비붐 세대와 그 이후 세대들이 빠르게 직장을 갖고 생산 활동을 하고 4대 보험을 내고 세금을 내고 있죠. 그런데 20년 후에 인구가 줄어드냐? 전체 인구는 별로 안 줄어요. 왜냐? 60세 이상은 늘기 때문에. 안 돌아가시니까. 안 죽으니까. 네. 반면에 20세 인구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요. 안 태어나니까. 20세부터 60세 인구는 지금의 40% 이하가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처럼 노동소득을 갖고 세금 걷어서는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부산만 가도요. 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50%가 넘어가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방에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해외로부터 이민하는 제도도 뭐 바꾸자 그러겠죠. 앞으로 100% 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또 뭐 세금 제도도 바꿔야죠. 그리고 여러 건보를 포함한 거 몇 년 못 갈 거예요. 그럼 제도 개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안 하면은 우리 다 모두 망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데모그래피라고 얘기하는 이거는요. 정확률이 99.999%예요. 아까 주가 예측하자면 주가 예측을 하기 어렵죠. 인구 예측은 99.999%입니다. 왜냐면 오늘 태어난 아이가 20년 후에 20살이 되니까. 근데 그 사망률하고 중간의 질병률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조금씩 오히려 덜 죽으니까.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결국은 이 문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고요. 과거 100년 동안 대한민국이 뭐로 성장을 했냐? 근육 노동을 자동화했어요. 더 무거운 거 들어올리고 더 빨리 움직이고 하늘을 날고 특히 반도체 손 근육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거를 기계로 10나노미터 뭐 7나노미터로 쌓아 올리는 거를 물론 그 기계를 우리가 만들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걸 해낸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뭐 젓가락질을 잘하니 뭐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앞으로 100년은 어떻게 되냐? 지식노동을 자동화하는 것 말고는 대한민국에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시는 시청자님 관심이 있으신 것처럼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으로 바꿔야 돼요. 돈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거 세금 다 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들, 특히 일본처럼 60세 이상의 퇴직을 한 자산가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운영을 해서 돈을 벌고 거기서 의미 있는 수준의 정부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냐 하는 게 굉장히 큰 주제고 거기에는 인공지능이 또 큰 역할을 하고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변화의 속도를 더 좀 가까이서 들으니까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말 변화에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에 제가 원래 작가와 강사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7에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 시작하니 유튜브가 이제 좀 잘 되면서 인생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요즘도 생각하는 거는 그때 내가 유튜브라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한다라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떤 영역이든 사실 AI를 받아들이는 것도 지금 AI 시대라고 하지만 AI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많을 텐데. 근데 그때 제가 그걸 유튜브 안 했다면 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약간 무섭거든요. 숙명이신 거죠. 네. 운명이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제 AI를 또 받아들인 사람과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운명도 많은 것들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위대한 기업도 나오고 위대했던 기업이 사라지는 것도 보겠죠. 무엇보다 오늘 대표님께서 중간중간 이제 대표님 회사를 깨알 PR하는 모습에서 역시 창업자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대표님과 또 다음번에 AI와 관련된 좋은 콘텐츠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경일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